내 친구 주몽 Archer's Quest 린다 수박 Chapter 5 박물관에서 케빈이 자신은 무슨 요소의 기질을 타고났는지 모르겠다고 막 고백하려는 순간 아치가 케빈의 팔을 덥석 붙잡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잠깐 멈춰라. 아치가 말했다. 갑자기 불안한 목소리였다. 오늘이 호랑이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나? 케빈이 말했다. 그래요. 내일부터는 토끼해가 시작돼요. 케빈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자신보다 생일이 한 달 늦은 제이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언젠가 케빈은 제이슨에게 토끼라고 놀린 적이 있었다. 그때 제이슨은 비치 궁전의 종이 접시 받침대에 보면 토끼가 호랑이보다 훨씬 더 영리한 짐승이라고 적혀있다면서 반박했다. 나는 당장 돌아갈만 해. 아치가 소리치듯 말하는 바람에 케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호랑이 마법은 단지 호랑이 해에만 효력이 있어. 당장 길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한 주기가 완전히 돌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또다시 호랑이 해가 올 때까지 12년을 기다린다면 내 왕국은 무너지고 내 백성들은 침략자들에게 짓밟힌다고. 아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후면 해가 질 거야. 우린 서둘러야만 해. 케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이 딱 벌어졌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아치가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났고 유리창을 깨뜨렸고 그가 누군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케빈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비디오 게임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문제 맞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어쩌면 꿈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케빈은 이미 자신을 꼬집어 보았다. 그랬는데도 꿈에서 깨어나지를 않았다. 이게 꿈이라면 정말 흥미진진한 꿈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만일 아치가 정말로 호랑이 마법에 걸렸고 그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케빈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것인가? 네가 나를 꼭 도와줘야겠다. 아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보다 이 나라를 훨씬 잘 알고 있으니 말이야. 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아치는 무릎을 꿇고 케빈의 발에 머리를 숙였다. 그것도 거리 한복판에서 말이다. 뭐 하는 짓이에요? 케빈은 재빨리 주위를 힐끔거리며 제발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기만을 바랬다. 최선을 다해 아저씨를 도울게요. 그러려고 계속 함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 어서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난처해요. 아치가 일어나서 케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내 백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참으로 고맙겠구나. 이 가엾은 사나이는 정말로 필사적이었다. 케빈은 잠시 어쩔 줄 몰랐다. 이건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다. 도대체 케빈이 마법이나 시간여행이나 한국 역사에 대해 뭘 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청을 거절하고 아치를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아치는 완전히 미쳐 날뛰며 도체스터 시내에서 활을 쏘아댈 테고 아마 누군가를 다치게 하던가 자신이 다치든가 할 것이다. 이렇게 서 있을 시간이 없었다. 케빈은 더욱 빠른 걸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치에게 말했다. 어서 박물관으로 가요. 거기엔 도움이 될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지? 아치는 날짜를 알게 된 후부터 몹시 불안해 보였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움찔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 케빈은 아치가 지나쳐가는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높은 건물들을 날카롭게 노려보거나 손을 내밀어서 우편함이나 거리 표지판을 만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들은 박물관 뒤쪽 주차장에 도착했다. 케빈이 말했다. 아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아저씨는 활과 화살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사실 케빈은 실제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하지만 아치가 공공연하게 무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박물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또한 아치에게 활과 화살을 소지품 보관소에 잠시 맡겨두라고 부탁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케빈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골랐다. 부탁이에요, 아치. 제 요청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저씨가 가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든든하거든요. 마지막 말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아치를 좀 더 쉽게 붙들어둘 수 있을 것 같긴 했다. 만일 아치가 자기 멋대로 도체스터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노릇이었다. 좋을 게 없었다. 케빈의 생각이 적중했다. 아치가 거만하게 몸을 꼿꼿이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에게 맹세한다. 첫 번째 위험 신호 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작은 개구리야.
하마터면 케빈은 미소 지을 뻔했다. 아치는 박물관이 마치 적의 본부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런데 박물관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전 괜찮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케빈이 말했다. 그들은 박물관 건물 옆쪽의 창문 아래에 있는 긴 의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치는 앉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경비를 서듯이 의자와 근처의 나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케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저렇게 건물 한쪽에 기대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으니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을 것이다. 케빈은 마음을 놓고 서둘러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막상 박물관에 들어가자 케빈은 이 박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쑥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먼저 진열품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학생 입장권 요금으로 1달러를 내고 이중 유리문을 통과했다. 일단 넓은 복도로 들어선 케빈은 매표원이 건넨 지도를 훑어보았다. 문화의 세계. 그것은 이 전시관의 이름이었다. 작년에 케빈은 학교에서 이곳으로 현장 학습을 하러 왔었다. 그곳이 2층이었다. 박물관은 많이 붐비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학교에서 온 단체 관람객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케빈은 2층의 커다란 복도로 들어갔다. 왼편의 회랑을 따라서 문화의 세계 전시관이 시작되었다. 제일 처음은 북아메리카 원주민이었다. 케빈은 1학년 때부터 거의 매년 그 전시를 보러 박물관에 왔다. 케빈은 한국보다 이로커이 종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미국 전시실이 가장 컸다. 케빈은 두 개의 전시실을 급히 지나쳐서 유럽 전시실로 통하는 맞은편 문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 전시실이었다. 모퉁이를 한 번 더 돌자 마침내 아시아 전시실이 나왔다. 중국 전시관이 가장 컸다. 일본은 중국보다 작았다. 마침내 꼭대기에 한국이라는 팻말이 붙은 유리 전시대가 보였다. 케빈은 초조하게 전시대를 훑어보았다. 뒤쪽 벽에는 화려한 여자 옷이 걸려 있었다. 전시대 앞쪽에는 커다란 검은 궤가 놓여 있었는데 번쩍이는 진주빛 재료로 용과 산 모양을 새겨놓았다. 지금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케빈은 틀림없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 상자의 양쪽에는 받침 위에 두 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다. 왼쪽 병은 초록색이고 오른쪽 병은 파란 그림이 그려진 회색이었다. 그리고 그 앞의 바닥에는 카누 모형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붉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케빈은 잠깐 동안 그 신발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떻게 저런 신발을 신었담? 발 모양이 배처럼 생긴 사람들이 꽤 많았나 보다. 케빈은 그 옆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왼쪽은 일본 전시실이었고 오른쪽은 베트남 전시실이었다. 그러니까 한국 전시실은 이게 전부였다. 달랑 몇 가지만 넣어둔 유리상자 하나. 케빈은 전시대 구석에 붙어있는 목록을 읽었다. 목록에는 전시관 안에 있는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한국 전통옷, 한복, 1875년경, 청자병, 12세기, 분청사기, 16세기, 자개를 박은 나무괴짝, 1850년경, 비단정장 구두, 18세기 중엽. 뭐야,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케빈은 씩씩거렸다.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너무 최근 것이었다. 주몽이나 마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 박사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만 한다. 케빈은 다시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전시실을 지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안내 책상을 가리켰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자는 전화를 한 통 걸더니 몇 분 있으면 이 박사님이 올 거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케빈이 말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붙어놓은 긴 의자로 걸어가서 앉았다. 어른들이 몇 분이라고 말할 때는 대개 3, 4분이 아니라 더 오래 걸린다. 잠깐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케빈은 자신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적을 물리치거나 점수를 얻으려면 적어도 20분은 더 걸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비디오 게임을 할 때면 엄마에게 잠깐 몇 분만 더 하고요 라는 말을 종종 쓰는 것이다. 하지만 아빠는 잠깐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아버지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말한다. 면도할 때는 7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16리터, 심지어 케빈이 어렸을 때조차 어떤 물건에 대해 가격을 말할 때면 그 물건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를 계산하곤 했다. 숫자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전에 풀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요소의 기질을 타고났는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아치는 그 12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지금은 그 생각 말고는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좋아, 너무 서두르지 말자. 한 번에 하나씩. 먼저 아치의 생일과 내 생일 사이에 있는 연도의 숫자부터 시작하자.
인터넷 자료에는 주몽, 즉 아치가 태어난 해가 기원전 55년으로 나와 있었다. 기원전 55년 아치가 태어난 호랑이 해. 기원 후 1987년 내가 태어난 호랑이 해. 케빈은 연필로 쓰듯이 손가락으로 한쪽 손바닥에 그 숫자들을 썼다. 그것은 케빈이 아빠에게서 배운 버릇이었다. 아빠는 숫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암산이 되지 않을 때면 언제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의 종이 위에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55 더하기 1987은 2042. 케빈은 계산이 맞는지 2번 검산을 했다. 그것 또한 아빠에게 훈련받은 버릇이었다. 2042. 좋아. 이제 뭘 하지? 12년이 한 주기니까 12로 나누면 몇 주기가 흘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해롭진 않겠지. 2042년 나누기 12는 목은 170, 나머지는 2. 170과 12분의 2, 170과 6분의 1. 6분의 1? 도대체 6분의 1은 왜 나오지? 170, 170 주기. 케빈은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닥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케빈은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연기처럼 답을 놓치고 말리라는 것을. 집중을 해. 정신 차려. 6분의 1, 한 주기에 6분의 1, 170번은 꽉 찬 주기이고 다음 주기는 겨우 6분의 1을 채운 주기야. 케빈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었다. 네가 케빈이구나? 한 남자가 케빈 앞에 서서 말했다. 이 박사님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린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구나.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그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케빈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머리숱이 적었다. 케빈의 부모님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지만 케빈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나이가 더 적었다. 케빈은 눈을 깜빡거렸다.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한 다음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박사가 케빈의 손을 끌어당겨서 악수를 했다. 그러다가 얼굴을 약간 찡그렸다. 네 눈이 좀 괜찮니? 아, 이거요. 케빈은 손을 올려서 눈 바로 밑에 상처 부분을 만졌다. 아, 네, 괜찮아요. 정말로요. 조금 전에 잘못하다가 눈을 부딪혀서 그랬는데 괜찮아요. 이 박사님은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얼음찜질을 냈니? 매점 가면 얼음은 있을 수 있단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아프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알겠다. 마음이 바뀌면 말해주렴. 가족들은 안녕하시지? 케빈이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박사가 말을 이었다. 내 사무실로 가자. 거기가 더 편할 것 같구나. 박사는 이중문 2개를 지나서 복도를 따라 더 많은 방들이 이어진 곳으로 케빈을 데리고 갔다. 걸어가는 동안 케빈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검산했다. 아치와 나의 생일 연도 차이는 2042년. 12년씩 따지면 170주기하고 6년. 알았어. 이제 이 아저씨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알고 있는지 살펴보자. 도톰한 회색 양탄자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림마다 위쪽에 아주 작은 조명 장치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특히 케빈이 여태껏 가보았던 다른 사무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랬다. 아빠의 사무실은 간신히 책상 하나와 의자와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작은 칸막이 공간이 전부였다. 엄마의 사무실은 5명의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어 쓰는 방 하나의 구석자리였는데 사방에 종이 뭉치랑 서류, 책이 쌓여 있었다. 케빈은 땀이 밴 손바닥을 바지에 쓱 문질렀다. 이렇게 조용한 복도에 있으니 아치와 함께 보낸 시간이 100만 년처럼 아득해지면서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케빈은 이 박사님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즉흥 연기를 해야만 했다. 박사가 오른쪽 맨 마지막 방문을 열고 케빈이 먼저 안에 들어가도록 점잖게 기다렸다. 그 방은 썩 크지는 않았지만 복도만큼이나 환상적이었다. 진한 나무 색깔 가구들, 벽에 걸려있는 두루마리와 그림과 책, 그리고 자그마한 조각상과 도기 등이 놓인 선반이었다. 책상 뒤쪽의 창문으로 주차장이 보였다. 케빈은 잠시 밖을 보다가 그 창문이 아치가 기다리는 곳과 똑같은 벽 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이 박사님의 사무실은 이 건물의 끝에 있고 아치는 이 창문 왼쪽에 서 있는 것이 분명했다. 케빈은 밖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책상 뒤로 돌아가야 하는데 박사가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내가 뭘 도와줄까? 이 박사가 물었다. 박사는 책상 앞쪽의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케빈은 윤기 흐르는 가죽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끝을 깔개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 네. 한국 역사에 대한 과제를 하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박사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구나. 우리는 한국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거 아니? 네 할아버님은 나보다 연세가 좀 더 많으셔서 내 형님과 함께 학교를 다녔단다. 할아버지는 안녕하시지? 다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박사는 말을 계속했다. 할아버지께 꼭 내 말을 전하렴. 언제든 박물관에 오시라고 말이야. 할머님도 오시고 그러면 내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케빈이 공손하게 말했다. 아, 그리고 물론 너와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이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 네, 고맙습니다. 케빈이 다시 말했다. 도대체 왜 어른들과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냥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이 박사가 말했다. 네 숙제 말이다. 학교 과제니? 케빈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한국 역사 말이지? 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너처럼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통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나의 전통이요? 아, 그건 아니고 저는 전통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요. 단지 아치를 도와주려는 거라고요. 아, 네. 인터넷이랑 책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지도 못할 것 같고요. 좋아. 네가 찾는 게 뭐지? 케빈이 심호흡을 했다. 한 남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제 말은 아이고, 내가 횡설수설하고 있잖아. 그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름은 주몽이고요. 이 박사가 화난 얼굴로 몸을 꼿꼿이 일으켜 세웠다. 주몽. 이 박사가 낮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케빈, 한국의 왕은 나의 특별한 관심사란다. 당군, 주몽, 기자는 모두 한국의 전설적인 왕들이지. 나는 수년간 그들을 연구했단다. 운이 좋구나. 너 제대로 찾아온 거야. 자,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지? 그게... 케빈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이런, 뭘 알아야 하는지를 모르잖아. 모두 물어봐야 하나? 어떤 걸 묻지? 다행스럽게도 이 박사는 상대방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바람직한 습관이 있었다. 주몽은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 그가 왕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니? 왕국 구석구석을 걸어 돌아다니면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과 이야기를 했단다. 평범한 백성들과 말이야. 그리고 통치의회를 창설할 때가 되자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농부들과 어부들까지 조언자를 뽑았단다. 이 이야기 어디쯤에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라. 도움이 되어줄 농부와 어부를 찾아야 한다든지 말이야. 케빈은 의자에서 조금 몸을 꿈지락거렸다. 비디오 게임처럼 다시 마법의 단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런 것과는 달라. 전혀 다르다고. 나는 어떻게 아치가 내 방으로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아치를 돌려보낼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 주몽에 대한 전설들도 많단다. 박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한국인들의 생각 속에 주몽은 왕보다 명사수로 더 유명하지. 실존 인물이면서도 많은 전설과 마법과 신비에 쌓인 인물로 존경을 받았단다. 마법이요? 케빈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며 되물었다. 그래, 주몽시대의 사람들은 마법을 믿었단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마법이라고 보았어.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리 시대가 너무 마법을 불신하는 것 같아 유감스러울 때가 많단다. 약간의 신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아, 네. 케빈이 대답했다. 하지만 신비가 지나치면 혼란스럽죠. 물론 넌 벌써 그가 얼마나 뛰어난 궁수라는 걸 조사했겠지. 박사가 말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의 한국은 위대한 궁수들의 나라로 알려져 있단다. 아, 그리고 네가 모를 듯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주몽은 한국의 젓가락을 처음 소개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단다. 정말인가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었죠? 아마 손을 사용했겠지. 젓가락은 중국에서 발명했는데 주몽의 가족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가 젓가락을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 보급한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단다. 그건 정말 멋진 이야기였다. 아마 젓가락 덕분에 줄곧 손을 써서 음식을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 지저분한 생활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아치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처럼은 들리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케빈은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두루마리, 도기, 저것들 중에 무슨 실마리가 있을까?
이 박사는 케빈이 두리번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유감스럽게도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물은 없구나. 박물관이 소유한 유물들은 모두 주몽보다 한참 후의 것이란다. 심지어 한국에도 주몽시대의 유물들은 거의 없어. 도자기 파편 몇 점, 청동 허리띠, 몇 개의 단도 정도가 전부거든. 박사는 선반에 놓여있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이 박사가 건설 현장처럼 보이는 곳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몇 해 전 나는 저 유적 발굴 현장을 방문했단다. 나는 주몽시대의 화살 촉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지. 하지만 찾지 못했어. 박사는 조금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케빈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나는 교수님 방 창문 너머로 그 화살 촉이 무더기로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데 이 박사님에게 아치에 대해 말해야 할까? 그러면 아치가 한국으로 자기 시대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케빈은 입을 열려다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리석게 굴지 마. 박사님은 아치를 옛날 복장을 입은 괴짜찜으로 생각할 거야. 나도 아치도 전혀 믿지 않을 거라고. 사실 나도 내가 왜 아치를 믿는지 모르겠는걸. 케빈은 창문을 빤히 쳐다보았다. 물론 케빈은 아치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너무나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이 박사는 이상하다는 듯이 케빈을 쳐다보다가 창문 쪽으로 의자를 조금 돌렸다. 안 돼! 케빈은 왠지 모르지만 이 순간 아치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케빈은 벌떡 일어섰다. 이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척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과제를 해야겠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케빈은 박사를 향해 몸을 숙이고 한쪽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든 박사가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길 바라면서 말이다. 다행히 박사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케빈과 악수를 했다.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구나. 언제든 또 오너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 인사를 전하렴.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배웅을 해주마.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쉬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그리고 케빈은 방 밖으로 나와서 박사가 따라잡기 전에 복도를 떠났다.